오늘은 세 개인데 여기 포함 그다음에 국회에서 있었고 아침 10시는 또 갑자기 전화가 며칠 전에 와서 바레인 경제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핀텍 쪽에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글로벌리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텍 지원센터는 뭐 상담도 하지만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제 데모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 갖다가 좀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한 5개, 6개가 이제 피칭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금융회사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뭐 투자자하고 모셔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몇 번씩은 이제 해외 나가서 하거든요. 그 실리콘밸리, 런던,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캄보디아 그리고 여기 와서 한 나라들은 프랑스, 호주, 스위tzerlän드 뭐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근데 올 때마다 이제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상당히 핀텍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더 그렇겠죠.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굉장히 전향적이고 좀 공공 사이드나 우리 같은 그런 좀 조직 뭐 이런 쪽인데 굉장히 전향적이어서 아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확실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그랬지만 핀텍 업체들을 좀 한국의 핀텍 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바레인 쪽에.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뭐 페스티벌이 있고 뭐 또 거기도 이제 나라는 작지만 글로벌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모델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좀 부스트업 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돕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 뭐 문제도 있지만 데모데이하고 피칭하고 MOU 체결하고 그쪽을 연결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어떻게 좀 뭐 거기 쪽에 각 국별로 되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인큐베이팅 허브, 인큐베이팅 센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결시켜서 가는 게 또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물어봐요. 핀텍 업체 몇 개쯤 되느냐. 근데 저 몰라요. 그 핀텍 산업협회에서 조사 좀 하라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 근데 계속 막 늘어나는 것도 있고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통계 잡기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핀텍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이제 뭐 한 400여 개 정도. 근데 P2P는 또 굉장히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걸 뭐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몇 퍼센트 정도 좀 글로벌리 관심이 있거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한 10에서 15%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부풀렸는데 한 4, 50개 업체 400개라면 그죠? 그 정도 40개, 60개 정도는 해외에 나가서도 좀 이렇게 만나갖고 뭐 이렇게 좀 서로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핀텍이 사실은 파이널 서비스니까 모든 금융시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뱅킹 쪽, 뭐 캐피털 마켓, 자산운용, 인슈런스, 뭐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도 다 지금 핀텍이라고 우리가 광의로 보면, 그죠? 요새 ABCD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AI,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뭐 빅데이터에서 빅되고 데이터에서 이런 ABC도 다 지금 사실은 큰 위에서의 핀텍의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상당히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고 뭐 아까 지금 아는 분 뵈가지고 직장 생활 때 대비 지금 사업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 투자 가끔 옛날에 했는데 투자도 힘들어요. 근데 직접 비즈니스 모델 만든 사실은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이제 모태펀드 있을 때는 그 기업 벤처 생태계 뭐 이런 거 좀 만드느라고 저도 좀 제가 엔젤 매칭 펀드, 팁스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터 그때 제가 있을 때 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글쎄 도움이 얼마나 될란지. 어젠 또 뭐 금융위원회에서 좀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또 혁신성장 뭐 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좀 그 조력을 하려고 하는데 말빨이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오픈할 수는 없고 그죠?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그걸 받아서 하지도 않았으니까 분야별 뭐 케이스들은 이미 뭐 많이 나왔죠, 그죠? 뭐 80년대 이후에는 하여간 뭐 실리콘밸리가 전 그 신산업 모든 그 글로벌 신산업은 다 저기서 주도해서 나왔으니까 그죠? 핀텍도 예외가 아니고 영국은 항상 금융 주도권을 미국이랑 헤게모니 다툼을 했던 곳이니까 리만 사태 나니까는 지금이 찬스달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렇게 또 미국에서부터 금융의 주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똑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생각해갖고 어프로치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핀텍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요새 뭐 브렉시트 때문에 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오늘도 중국 뭐 또 분 와가지고 제 다음은 아마 중국의 블록체인 아마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지금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지금 중국은 시장 사이즈 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 뛰어넘었어요. 물론 이제 뭘 기준으로 해서 핀텍의 뭐 시장 사이즈 보느냐, 뭐 결제 기준으로 보느냐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뛰어넘었고 핀텍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큰 틀에서의 디지털 이카노미라고 보면 중국이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GDP 한 60%좀 넘는데 이 디지털 마켓 쪽이 지금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여기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얘기죠. 중국 미국보다 2배 이상 정도 갔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중국 시진핑이라도 그럴 거 감히 얘기하면 시진핑 주석이라고 해도 지환이 되려면 아날로그에서 미국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디지털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훨씬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느냐 곰곰이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운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금융 낙후국이었다는 거 핀텍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건너뛰기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뭐 ATM기도 별로 없잖아요. ATM기도 별로 없고 은연이라는 그 카드가 있지만 뭐 그렇게 마켓 쉐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카드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나와버리니까 카드를 왜 써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카드에 젖어 있고 그거 갖다 걷어내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기 머무르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과 카드를 생각해 보면 카드의 서비스는 더 이상 여기가 맥시멈이에요.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플라스틱이 뭐 어디까지 더 가겠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거기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눈깔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다양한 정보를 갖다 다 저장하고 기록하고 전송할 수가 있다는 게 카드하고는 본질적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갭은 벌어진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국은 핀텍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마켓 쪽에서는 세계 1위가 저는 이미 됐다고 생각해요. 시장 사이즈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아직 좀 뒤쳐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뒤에 한참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ABCD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런 차원에서 논문 수, 특허 수, 그다음에 투자 금액 이거는 지금 미국 다음이에요. 독일, 영국, 일본은 뒤에요. 지금 중국에. 그리고 투자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투자 증가 속도는. 그래서 디지털 쪽에서 중국이 주안이 될 수 있느냐 대단히 플러서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면 중국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 나쁘지만 기분 여기 또 중국 계신 거 아니죠?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지만 중국 인구로 보면은 중국이 몇 명이에요? 13.6억인데 그 주민도 우리 같으면 호적에 등재 안 된 거 하면 14억쯤 될 거고 화교가 바깥에 있는 게 6천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15억 가까이 돼요. 전 세계 인구가 71억이에요. 그럼 15억이면 몇 프로예요? 네? 20%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가족이 우리는 핵가족이지만 아직도 핵가족 아닌 나라가 많으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가족이 한 집에 5명이 산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집들이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어떻게 제끼고서 뭘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그래서 작전이 뭐냐면 지네 거를 만들려고 해. 뭐든지 중국판. 이커머스도 어떻게 했어요? 이베이 쫓아냈잖아요. 그죠? 알리바바가. 그죠? 그다음에 검색 엔진도 구글 쫓아냈죠. 그죠? 이런 식다 쫓아내는 거야. 근데 워낙 시장이 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 5집 한 채마다 다 중국인 들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나름대로 스탠다드를 만들어갖고 밀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유일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닐지언정 두세 개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갖다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이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국판 XX를 만들 거다. 그죠?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판 비트코인, 중국판 이더리움. 그럼 왜 지금 ICO를 금지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가상화폐 거래소 갖다가 잠정적 폐쇄라고 난리 법석이냐? 왜 그럴까요? 작전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가시면 성공하실 것 같아요. 중국도 맨날 하는 얘기가 음모설 뭐 이런 거니까. 예, 근데 명확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끝났어요. 그저께 했어요. 19차 당대회가 중국에서 있었죠. 이제 시진핑 독주 시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조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선을 계속 외부로 돌렸죠. 그래서 계속 전쟁 뭐 폭감 바깥에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시장이 막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아시지만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뭐예요? 이런 가상화폐는 예, 꼬리표도 없고 국경도 없고 그죠? 뭐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 불안이고 캐피탈 플라이트예요. 외국인들이 돈 빼는 게 아니라 중국 내국인들이 그 많은 인간들이 예컨대 막 그 5만 불까지 돼 있었으니까 맥시멈 이전에 해송금 한도가 그죠? 5만 불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아닙니까? 5천만 원 곱하기 14억 해봐야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얘네들 외환 보이고 거덜나는 건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못하게 했더니 비트코인을 뒷박 사갖고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중국 때문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들하고. 그래서 뭐 연초에 한번 비트코인 거래소도 급습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갖고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그랬더니 또 막 이게 돌아가서 ICO를 발행하는 거예요. ICO가 뭐예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 사실은 IPO죠. 뭐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쉐어 주식 갖고 IPO에서 자금 조달 안 하고 코인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생활품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중국이 나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금지를 시켰는데 계속 금지로 가기에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코스트가 큰 거야. 그리고 기회를 자기들이 놓치는 거예요. 왜? 아시지만 중국이 일본이 지금 의회에서 가상화폐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법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중국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손이죠. 글로벌에서 채굴을 비트코인 같은 게 중국이 70% 이상을 했잖아요. 지금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지 차명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태인데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저기가 되고 디지털 화폐 주권, 디지털 기축통화, 디지털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나올 텐데 지가 발로 스스로 찬다? 그렇게 안 차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외환 위험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미중 간에는 미중 중미 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있을 거예요.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저 금융시장 전쟁.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중국이 실제로 총 쏘는 거 말고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금융 전쟁이에요. 왜? 딴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건데 금융은 어때요?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바로 단추만 누르면 가격이 막 변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런 캐피탈 플라이트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국판으로 만들어 갖고 키우면서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할 거다. 그러면서 디지털 쪽은 계속 나갈 거라고 보죠. 중국이 쥐안이 되는 길은 아날로그에서는 미국을 좀 쫓아가서 2위를 하고 디지털 쪽에서 쥐안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뭐 이거 언제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불안한 눈으로 지금 우리 팀장님 쳐다보고 계신데 뭐 그거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데피니션이 다 다르고 뭐 매경 뭐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면 다 틀린데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혁명이라면 기술 혁명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지 혁명이죠. 기술이 없는 혁명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기술 혁명은 뭐냐? 결국은 저는 이제 지능 정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지능 정보 관련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ABCD죠, 사실은 핵심이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가 이제 그런 쪽의 기술이고 또 하나 정말 간과할 수 없는 4차 산업의 혁명적인 요소는 유통혁명이에요. 시장, 디스트리뷰션 에볼루션이죠.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데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모바일 때문에 이게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익스포넨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정신없을 정도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속도 때문에 혁명적이고
지금 거기에 이제 ABCD라는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서 뭐 금융회사들도 지금 AI 챗봇을 뭐 신한 저번 조영구 회장이 얘기했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SKT랑 해서 핑크 사실상 그게 뭐 또 다른 우회적인 인터넷 뱅크 아니겠어요? 먼저 그런 거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길로 지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결합이 아마 시장의 그 변화라든지 그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은 이 두 가지 혁명적인 요소가 두 개 결합된 게 4차 혁명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디지털 기반이다. 왜요? 디지털 기반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없는 기업 의미 없죠. 죄송합니다. 이게 매출이나 되잖아요. 매출이. 그 제가 이제 저 중기부나 이제 그 금융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때까지 몇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벤처 기업 생태계를 만들 때도 보면 주로 R&D 자금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하고 기술 개발하라는 거 하고 투자를 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투자 생태계의 단계적인 요소 뭐 아주 뭐 초기 단계는 엔젤로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로 그다음에 VC로 뭐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데 많이 조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쪽은 비상장 단계 나름대로 좀 그래도 활발해요. 왜? 정부 자금 앤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갖고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뭐 스타트업으로 있다가도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정부 자금 해갖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펀드가 만들어지고 VC가 만들어졌으니까 뭘 사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전 단계를 사요. 뭐 엑시트 하는 수가 있고 뭐 거기서 뭐 40% 남길 수도 있고 2배 남길 수도 있고 남기는데 문제는 맨 마지막 단계의 엑시트는 뭐죠? 뭐 M&A도 있지만 이제 IPO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퍼가 보니까 14, 15에서 멈췄어. 가지도 않고. 딴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술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관련된 것들이 뭔가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국내 시장만 건들고 있는데 벤처만 많이 만들면 뭐예요? 벤처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확대되는 거를 정책적 또는 인프라로 만들어줄 수 있냐 하는 여부인데 아날로그 때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디지털 때는 되는 거예요. 왜요?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시장의 특징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뭐 다른 사람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레버리지하고 융합이에요. 레버리지하고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뭐냐 뭐 아시죠? 지렛대로해서 그냥 옛날 같으면 10년 걸려서 달성할 매출과 수익을 지금 힘드시다고 수익 안 한다고 하셨지만 하여간 그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시장의 특성은 그걸 잘 활용하면 5년, 3년, 1년 이내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콘이 나오는 거죠. 사실 스타트업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뭐 좀 셋업도 안 됐고 트레이너도 약한데 어떻게 $1 빌리언 이상의 기업 평가를 받냐, 가치 평가를 받냐 이거예요. 돈이 넘쳐서 뭐 그것도 약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일주일에 하나씩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이 나오는가? 그거는 주가 속성상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벌을 걸 땡겨서 강세장에 땡기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특성, 디지털 시장의 특성 뭐죠?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기깔나면 그냥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만 잘 타면 예컨대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요새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지만 그쪽만 잘 타면 주문이 중국에서 동아시아에서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이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력을 해야 된다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죠 뭐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면 중국도 우리나라가 창업하는 걸 제가 이제 모태펀드 사장할 때 보니까 우리가 예컨대 연간 2만 개 정도를 3만 개 정도를 창업을 하면 중국은 원래는 30만 개야 돼요. 왜? 중국의 GDP 경제 규모가 우리 한 10배쯤 되거든. 그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250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통계도 잘못된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책을 막 미친 듯이 막 부스탑하는 정책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 돈 막 갖다 막 깔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뭐지? 우리나라 그 청년과 그 벤처 기업인들의 엔터프레너십이 약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린 또 실패를 해갖고 혼나본 경험이 있고 중국 애들은 아직까지 별로 그런 게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장 중국은 디지털판으로 전부 연결해버린 거예요. 얘네들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라든지 지금 오토마켓을 열어가지고 과거에 중국 보고 무지하게 시장이 크다고 그랬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시장 포텐셜을 컸지만 중국은 31개 다른 시장이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중국을 다른 말로 뭐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차이나죠.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유나이티드 오브 차이나예요. 31개 성이 다 서로 다른 법과 제도와 인프라와 시장 관행과 심지어 언어까지 다르거든. 못 알아듣잖아요. 상하이 말로 지네들끼리 안 못 알아듣, 그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하면은 포텐셜이 많이 있다겠지만 그 전에는 얘네들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근데 이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전부 연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제약도 없지. 그게 표준화돼 버리니까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기업의 본질은 뭐예요?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픽스 코스트 갖다 커버하고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의 본질이지. 그게 목적이죠. 원래 목표죠. 그게 주가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놈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뻘개져 갖고 이것들이 그냥 막 중간촌에서 그냥 차쿠라고 그러죠. 척쿠 차고에서 게라지 창업을 하고 뭐 생쇼라고 눈이 바짝바짝해요. 이놈들이 돈독이 오르니까. 근데 되는 거예요. 시장이 커져 있으니까.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가 제일 큰 거다. 한국도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번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좋을 것 같고요. 좀 매크로한 말씀을 드렸고 좀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런 대학말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매년 11월 10일이면 중국에서 뭐래요? 솔로데이. 걔네들은 이제 솔로 영어 안 쓰고 솔로데이라고 대신 뭐라 그래요? 꽝곤지야라고 그러죠. 꽝이 빛광자인데 그게 빛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온이란 뜻도 있어요. 고는 막대기 곤자예요. 막대기 일자, 온리 일자니까 솔로지,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 솔로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알리바바 마이는 또 짱구를 잘 돌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해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하루에 얼마예요? 29조 6천억, 거의 30조예요. 그런 정도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면 뭐 해볼만 하죠. 그죠? 그럼 전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이미 마이니가 작년도 항저우에서 G20 회의할 때 민간 자격으로 거기 들어가갖고 막 뭐 좀 해갖고 걔가 공동 선언문 G2 공동 선언문 할 때 뭘 문구를 그래서 알리바바가 주가가 졸라 뛰어가지고 원래는 항상 텐센트 다음이에요. 텐센트 다음. 아시아 시가총액 1위가 텐센트고 2위가 알리바바인데 둘이는 경쟁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둘 다 맛이에요. 하나는 마오통, 하나는 마오인 갖고 그냥 맛이 형제끼리 졸라 싸우는데 꺾었어. 알리바바가 더 올라갔어. 시가총액이 주가가 떠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인터넷 실크로드예요. 인터넷. 디지털 실크로드. 그 뭐예요? 시진핑 주석이 주장했던 실크로드는 아날로그 실크로드고 육로해로 해갖고 뭐 했다는 거고 그죠? 인터넷 실크로드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실크로드. 그래서 WTO 대신에 이 친구가 지금 WTP를 만들고 회원을 모집 중이에요. WTO 뭐예요?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네. WTP는 뭘까요?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서 그냥 그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온라인 수집 창구잖아요. 직구 역직구 비중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게 될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인프라인데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도 비즈니스 모델 보면 디테일한 각 뭐 뱅킹, 근데 캐피탈 마켓 또는 뭐 에셋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인슈런스, 그다음에 인프라로서 생체 시큐리티 쪽도 있고 아까 ABC 쪽도 있고 다양하게 계실 텐데 인프라를 무시하면 안 되죠. 신산업에서는 신산업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는 제가 벤처를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도 펀드에서 보고 쭉 봐보니까 인프라가 대단히 중요해요. 요거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약간의 팁인가? 근데 약간 그리고 또 그거 갖다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제휴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인프라는 제가 아까 뭐 쭉 얘기를 했죠. 그런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겠죠. 제휴를. 예, 중국이 뭐 하여간 미국을 추월할 전망이 아니라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뭐 이제
뱅킹 섹터 대표적인 그런 그 저기죠. 뭐 랜딩 클럽 뭐 잘 아시죠. 뭐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그죠. P2P에서 여기에 이제 고문한 분이 서머스예요. 서머스는 전 상무부 장관이죠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서머스가 뭐라 했냐면 물론 이제 여기서 돈을 많이 주식 갖고서 하고 돈 벌어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미국이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구조로는 절대 못 갈 거다. 그 얘기 뭐냐면 BIS 룰이 적용되는 그런 모델로 못 갈 거다. 저도 거기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미 BIS 룰 예컨대 거기 대표적인 룰이 뭐냐면은 자기 자본의 건전성이죠. 그래서 대출하더라도 자기 자본의 몇 배 이상은 못한다. 10% 같으면 10배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형가중자산분의 자기 자본이 이제 BS 비율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들 많이 했는데 그걸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걸로 유지해 갖고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 경제가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뭐예요? 기술의 발달도 있지만 정보통신 발달이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이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회임 기간이 짧아지고 옛날같이 길지 않고 옛날 같으면 자기가 기술 개발해 갖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 만들면 3대가 먹고 살죠. 잘만 꼽을 치고 있으면은 손자까지 먹고 사는데 지금은 3년 정도 먹고 살죠. 그래서 계속적인 성공을 해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옛날로 이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촘촘하게 기업이 있지 않냐고 양극화가 자꾸 돼요. 기업이 양극화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도 양극화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취약계층 5분 전이라네. 취약계층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기존의 BIS 은행 이런 시스템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려면 제가 보기엔 핀텍이라는 새로운 루트가 필요하다. 핀텍 쪽은 계속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는 규제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냥 규제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건너뛰어서 가버리는데 한국은 또 나름대로 선진국이 된답시고 어떤 A라는 기술 혁신 기술 상태에서 그거 갖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이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인프라와 시장 관행 이런 걸 다 만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술 상태가 지금 B로 이전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술 상태는 이전을 했지만 이때까지 기업들이 그거에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지 않았다가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막 만들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경제와 실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인프라는 다 여기 있어요. 바꾸려고 하니까 이해상충도 있지만 바꾸는 거 자체가 힘들어. 그죠? 시간이 걸리고 자충수가 많아가지고 잘 못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자꾸 뭐 다양한 목소리들 갖다 시장에서 내줘가지고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아요. 랜딩클럽 뭐 P2P 여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도 좀 저렇게 좀 P2P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P2P가 제일 성장이 빠르죠. 지금 한 7천억 갔나요? 그죠? 7천억 갔죠. 갔고 저는 지금 P2P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는데 공개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을 좀 잘 접목시키면 국가도 좋고 시장도 커지고 여러 가지 소비자 투자도 보호되고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공개했다가는 금융한테 터질 것 같아서 내가 뭐 그런 게 같이 연결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시장의 어떤 확산 이런 거에 아주 기민한 분들은 아마 그게 이거 아니냐 벌써 예측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온덱 같은 거 보면 얘네들이 기존에 원래 이렇게 이런 것 쪽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데라 그러죠. 소상공인 뭐 이런 것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빅데이터 내지는 고객이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 갖고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게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여신협회에서 좀 뭐 발표해달라서 하다가 밤에 도대체 내가 뭘 레코멘드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쭉 있잖아요. 카드사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신기사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신기사라고 신기술금융사 있죠. 얘들도 지금 머리가 아플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좀 노하우가 있고 잘 아는 그런 분야가 언더라잉 에셋이잖아요. 자기가 뭐 대출해주면 그 대출의 언더라잉 에셋에 거기 고객도 있고 그 정보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좀 연결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 그리고 그거한테 조금 더 저기 하기 위해서 3분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 시너지 제휴를 하면은 더 비즈니스 모델이 강력해지고 다양화되니까. 그러니까 핀텍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볼 때는
수익원을 다양화시키는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규제체가 그게 금융에서 풀어줘도 딴 부처에서 안 풀어주면 이게 핀텍에서 오토로 확산이 돼줘야 수익원이 다양해지는데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잘 아실 거고. 저는 인터넷 전문행은 여기 관심 없으실 거예요, 그죠? 관심 없죠. 이렇게 흔히 아니까. 근데 이 강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민등록증이라는 우리는 다 익숙하지만 대단한 발명품이 있잖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일요일날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 본인 확인 다 되는데 중국은 안 돼요. 31개 그 성이 있는데 호적제가 다 틀리고 농민공이라는 뭐 예컨대 원래는 호적은 농민인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계좌 틀 때 은행 가야 돼요. 우리는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훨씬 경쟁력이 있어서 이런 걸 좀 키워야 되는데 지금 문산분리에서 생쇼라고 있죠. 네, 생쇼라고 되나? 네, 그렇고 운용 쪽도 여기 증권에서 저기 계신 분도 있는데 운용 쪽 같은 경우에 그런 그 모델을 갖다가 글로벌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핀텍 모델이 좋은 거예요. 사실 RA나 이런 것들이 로버드바이저나 이런 것들이 그죠? 로버드바이저 하면은 야 운용력들 쫙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한 3, 4년 이렇게 보게 되면 로버드바이저 시장이 더블 성장을 했는데 운용 인원은 늘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길게 보면 꼭 그렇다고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알파고를 볼 때 두 가지 사고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과 기계의 싸움에서 기계가 이겼다. 엄청난 쇼크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분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어프로치를 안 하죠. 인간과 기계 싸움이 아니라 아마 프로 세계 1위 프로와 누군지 알 수 없는 아마 5단 이모씨인데 지금도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요. 이 두 분이 바둑을 뒀는데 아마가 이겼다. 도대체 아마가 이긴 원인이 뭐냐? 보니까 알파고라는 엄청난 AI 컨설턴트를 갖고 있어갖고 이겼다. 이렇게 어프로치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가 이겼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마가 이겼는데 그러면 이런 AI 빅데이터 갖다 활용을 해갖고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다른 각도에서 어프로치할 수가 있어요. RA 시장 갖다가 근데 액티브 매니지먼트에서 사람이 그냥 다 하는 거 하고 그냥 로봇이 그냥 전적으로 하는 거 왜 그 사이 인비트윈이 얼마든지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비트윈은 뭐예요? 하이브리드잖아요. 예컨대 액티브 매니지먼트 운용력이 이런 로봇어바이저 갖다가 이용을 해서 예컨대 운용을 하면 지구는 숙명적으로 반은 자고 반은 깨어 있잖아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절은 지가 암만 부지런해도 커버를 못 하는데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저도 옛날에 운용에 커버 해봤었지만 암만 부지런 떨어갖고 뭐 물론보고 그러고 로이터 다 봐야 뉴욕 런던 커버하면 땡이야. 그죠? 그것도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럼 와서 한국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는 동안 로봇이 커버하게 하면 커버 못하는 뭐 남미 시장이든 유럽 대륙 시장이든 딴 시장을 커버할 수 있고 거기에 아비투 찬스가 있으면 얼마나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타겟 딜드도 높일 수가 있고 당연히 상품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좋으면은 손님들이 와우 그리고 더 들어오면 시장이 커지면 운영 인력이 더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자꾸 1대1로 보는데 1대1로 보면 예컨대 핀텍이 금융을 대체하니까 고용 기존에 엔드 유저인 금융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이미 고용된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1대1로 보지 않고 이게 다 1대 다대형으로 보면 오토로 확산을 시켜버리면 안전한 훨씬 좋은 모델의 경쟁력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시간이 없으니까 뭐 배터먼트 뭐 이런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켓 가기 전에 한번 살짝 이게 뭐 영국 뭐 투자연구 서비스인데 이게 보니까 저도 애널리스트로 리서치로 시작을 했지만 커리어패스를 맨날 하니까 어려워지면 애널리스트 자르겠다는 소리예요. 요즘은 뭐 옛날 그랬어요. 내가 홍보 비용 줄이는 거고 애널리스트 자르는 거 이런 거였는데 그건 뭐냐면 영원한 코스트 센터예요. 리서치는.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디지털 혁명인데 ABCD가 이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빅데이터 기초사니까 이제 리서치를 갖고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유니콘이에요. 예. 중앙 파우션 온라인 보험회사는 글로벌 KPMG하고 이제 그 호주에서 1등 했잖아요, 얘가. 국가로 보면은 중국이 7위에서 12년 안에 하나 아시아가 하나 들어갔고 상품으로 보면 얘네가 1등 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1등 했냐? 아까 말한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 다대응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대주가 누구냐면 알바와 텐센트, 핑안파우션입니다. 평안보험이에요. 평안보험이 그래도 꽤 커요. 꽤 큰 게 커요. 중국에서 생보, 손보 2위예요. 예? 알리바바 텐센트 다 아시죠, 그죠? 텐센트가 투자한 예컨대 혈당 측정 기기 회사. 이거 스마트 터치 방식이라서 탁 하면은 혈당을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보내냐? 전송을 하죠. 무선 정송을 해서 빅데이터 센터로 보내요. 따수 정신을 딱 보내면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계약되어 있는 병원들이
원격으로 그 데이터 갖다 분석해갖고 원격으로 진단을 하고 원격으로 처방을 해요. 그걸 딱 결과를 딱 보고 누가 중앙보호체인 온라인 보험회사가 딱 보고서 어떤 A라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보니까 혈당 숫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이래갖고 이 사람은 그냥 프리미엄을 깎아주는 거지 보험료로 그죠 바로. 근데 사실은 이거는 훨씬 더 우리나라의 삼성생명이나 이렇게 오프라인 오리엔티드 어떤 보험회사보다는 훨씬 더 리얼타임 베이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그냥 저랑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뭐 운동도 안 하고 술도 열심히 먹어갖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요, 그죠? 한 3개월 만에 막 120에서 100, 뭐 60, 70 올라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도 좋은 데 가도 3개월 전까지 이내에 건강진단서를 못 끊어오시오 뭐. 그 다음에 뭐 1년 동안 안 보는 거 아니에요? 1년인지 뭐 2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뭐 국가 의료 예산도 사실은 뭐를 해서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냥 방치하니까 뭐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 제일 중요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1대1이 아니고 1대 다대응이니까 보세요. 여기 인바브된 산업이 금융과 핀텍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융과 보험회사, 오프라인 보험회사와 온라인 보험회사 이게 아니고 의료기계 산업, 그죠? 빅데이터 산업, 병원 산업, 그죠? 병원 산업도 이때까지 패시브하게 오는 환자들이랑 그냥 이렇게 하는 병원인데 이제는 뭐예요? 다른 섹터 같은 이용해서 액티브하게 아웃도어 세일즈 갖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온라인 보험 회사라는 핀테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4개 인더스트리가 다 인바브돼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 보험 회사는 뽀찌를 어디서 뜯느냐? 의료기기에서 받아야죠 일부. 얘네들 뭐 많이 팔리는 거 이런 게 상품이 있으니까 팔리는 거지, 그죠? 그만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 센터 얘네가 없으면 뭐 어떻게 이거 빅데이터로도 좀한 30%는 뽀찌 뜯어야죠, 그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뽀찌 뜯어야지. 병원 의사들 좀 세니까 20% 뜯고, 그죠? 그다음에 보험회사 오리지널 아날로그 보험회사 이거 좀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원이 다양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빠른 시간에 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또 거기서 또 다른 찬스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 1대1의 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연결되고 융합된 거에서 경기를 허물고서 오토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확산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이코노미가 이제 커지는 거죠. 중국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부처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케이 뚫어줘도 방통위에서 안에 뚫어주면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갖다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만 좀 명확하고 좀 그 사회적 컨센서스 갖다 가져주면 빨리 바뀔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좋은 모델이에요. 블록체인은 글쎄 뭐 이렇고 저렇고 이것도 애가 뭐 교과서적 용어가 아직 없어요. 그냥 뭐 저쩌고 떠들어요. 그래서 뭐 DLT와 블록체인을 갖다 구분하기도 하고 뭐 같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DLT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화 하려니까 블록체인은 뭐야? 다분히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요소잖아요. 만든 사람도 그렇게 했고. 그러나 그렇게 그냥 다 민주적으로 그냥 다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좀 잘라갖고 퍼블릭에서 프라이빗하게 좀 만들어가는 게 DLT고. 근데 여기 핵심은 뭘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틀지 몰라도 저는 핵심은 위변조 방지죠. 뭐 딴 거 뭐 민주주의, 오픈, 뭐 접근성, 뭐 이렇게 막 확장성 막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썼어요. 저도 뭐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썼는데, 근데 핵심은 위변조 방지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은 위변조 방지죠. 위변조 방지는 뭐예요? 위변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놈의 비용 갖다 줄이고 위변조를 체크하는 동안에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결국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증권에 있을 때 또 있던 분이 계시니까 요놈 A라는 사람이 A 계좌를 갖고 있다가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BCD라는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과연 BCD 계좌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려면 이게 다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주식도 요새는 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탁원 실물을 보관하고 예탁원에서 쓱 들여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그거 맞네. 그러니까 예탁원이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했으니까 돈 내놔. 제3자가 꼈어. 이거 위변조가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봤단 말이야. 또 하나 그거 좀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 물론 이틀이나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T+2예요. 거래소지만 T+2죠. T+0가 아니에요. 내가 거래하고 나서 바로 그냥 거기서 돈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틀 지나야지 묵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시간 비용 앤드 그 제3자 개입 비용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장에서 결국 참여자가 이제 거래자가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방지가 되고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블록체인 기반화에 예컨대 상품이 또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플로우를 갖다가 줄여버리는 거죠. 절차를 줄이고 그 절차의 줄임에 따라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코스트가 결과적으로 줄잖아요. 만약 코스트가 많이 준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갖다 다시 만들었을 때 그 전에 건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겠죠, 뭐. 누가 돈 내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블록체인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땐 중요하고 온갖 곳에 쓰일 수 있죠. 금융에만 쓰이는 거 아니죠. 비금융에서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언어 장벽도 있고 막 이럴수록 더 이게 쓸모가 있는 거죠. 서로 거래 상대방끼리 이걸 하면 우리 믿을 수 있다. 표준화된 그런 걸로 해갖고 그러면 크레딧을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옛날 뭐 저 수출입할 때 장사한다 그러면 몰라요. 서로 저는 믿을 수 있어 하려고 하면 한 3년 해야지만 짱짱 보고 만나고 술도 먹어보고 뭐 급하게도 해봤는데 어떻게 해도 얘가 다 맞추더라. 납기도 맞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준화된 이런 구조화에서 하나 가면 훨씬 크레딧을 빨리 얻을 서로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조가 안 되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해갖고 잘못한 건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으니까 불필요한 분쟁 갖다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뭐 이거 쓰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약간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들이 뭐 예컨대 법, 간평, 뭐 하여간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 시스템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럼 지금 가상화폐는 뭐냐? 난 가상화폐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가 뭐냐? 블록체인이죠, 뭐 사실은. 가상화폐가 가치가 어디서 나올까요? 가상화폐의 특징적인 가치는 가상화폐가 그냥 일반 전자화폐 대비 다른 어떤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틸리티 부가가치 갖다 주는 게 뭐가 더 특징적인 게 있을까? 뭐 조금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계속 임명성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것도 사실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제가 보기엔 확실한 실수요는 블록체인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가상화폐 논쟁도 뭐 복잡하지만 이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상품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들어서 나오면 이게 도대체 이런 정도 쓰임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기초한 어떤 거 거래 같은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얼마 사야 되겠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이 정도 늘어나겠다는 익스펙테이션이 생기면 대략 그림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상화폐의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의 펀더멘탈이 잡힌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나그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걸 더 시장 갖다 확장하기 위해서 무슨 규정을 완화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고 소비자를 보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 체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그런 게 없을 때는 정말 규정 만들기도 애매한 거지. 만들었더니 법이라는 건 만들고 바로바로 못 바꾸잖아요. 만들었더니 바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측에서 좀 그런 전향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갈 거다. 지금 이미 당대회는 끝났고 그죠? 좀 외환 시장의 불안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나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한국도 사실은 좀 전향적으로 그런 거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좀 빨리 나갈 필요는 있다. 그러면 그런 실수가 있다 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냐 가격이 펀더멘탈이 보이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얼마큼 버블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뭐 폭락했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저기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약간 이게 17세기의 튤립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나오겠죠. 그게 실수되는 상품이 나와주면은 이게 튤립이다 뭐 이런 식 그건 뻥이잖아요 완전히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나와진다. ICO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디지털 이코노미가 있다고 치죠. 디지털 이코노미 지금 UN 보고서에 하면 아날로그 이코노미 대 디지털 이코노미가 한 8대2다 지금 현재. 근데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게 5대5 또는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에서의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질까? 대부분이 아마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시장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비대면 거래가 일어나겠죠. 금융이든 실물이든. 그 상당 부분 그렇게 하면서 그게 IoT로 연결되고 IOH와 IoT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인터넷 오브 휴먼하고 인터넷 오브 땡스로 해서 전부 연결되고 갈 텐데 그럴 경우에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 디지털 플랫폼이 큰 디지털 플랫폼이 있고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서브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은 뭐 이것저것 융합한다 돈이 안 들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에, 대기업들이 졸라 M&A를 많이 하면 꼭 승자의 저주를 받았는데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저 페이스북 이런 아직까지 저주 별로 안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시장, 디지털 이코노미의 특징은 융합과 레버리지라 했는데 융합의 코스트가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전자레인지에다가 아날로그 기업 M&A하고 집어넣으면 기름 쫙 빼버리고 코스트는 떨어졌고 마켓은 자기네 갖고 있는 마켓 회원은 졸라 많고 아날로그 다른 것 대비 훨씬 경쟁력은 있고 상당히 저주가 일어나기보다는 계속 확장이 일어나는 보면 전자상거래에만 집중했던 이베이하고 지금 아마존하고 비교하면 아마존이 시가총액 40배 그죠? 그다음에 똑같이 그 SNS 집중했지만 트위터 트럼프가 쓰는 트위터하고 종료 오케이 트위터하고 지금 페이스북과 비교하면 페이스북이 30배 이상. 그러니까 융합의 그 시너지라든지 그 가치가 굉장히 이게 보면 디지털 그 경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좀 캐치를 잘 못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여서 두서 없이 쭉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금 발표 끝내라고 그러니까 끝내겠습니다. 좀 너무 오래 했죠, 그죠? 예. 다음에 또 있어요, 강의가? 없죠? 예. 뭐 질문은 장외에서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